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에 관련된 거, 그리고 최근에 일라이릴리가 연초 이후 60% 올랐거든요. 다른 미국의 헬스케어 그룹들 보면 올해 평균적으로 다 마이너스입니다. 작년에 워낙 이제 방어주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근데 일라일릴리 뭐 60% 오르고 덴바크의 노버노디스크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위고비 신드롬 없어서 못 판다는데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고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신문을 읽다 보면 전자신문인데 지난번에도 바이오 기사가 좋은 게 많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이 두 기사를 읽어보고요. 그리고 SDS가 생성 AI 기반으로 뭐 솔루션 플랫폼으로 초자동화 혁신이 이끈다고 하니까 생성형 AI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서 소위 말해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우리 약간 아직은 감이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모니타이제이션은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만들어가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한 힌트가 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박재민 교수의 펀한 기술 경영에서 Chief Executive 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혁신에 관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피드백을 먼저 딱 말씀드리고 기사로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어제 이제 댓글에서 요약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더니 굉장히 요약을 잘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머리 글자만 딱딱딱딱 따서 해주신 분도 있고 네, 아마 들으실 때 훨씬 더 집중력이 있고 하나의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기록을 남기는 거고 그렇게 기록을 쭉 남기시다 보면 내가 어떤 댓글을 남겼는지 이래 쭉 보다 보면 주요 기사의 핵심 내용을 남기는 버릇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뭐 만약에 한 3년, 5년, 10년 지났는데 내가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을 듣고 이렇게 딱 정리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지식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했었구나. 예, 되게 아마 자부심이 생기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웩더독 현상, 파생상품 시장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해서 꼬리, 강아지가 꼬리를 찰랑찰랑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꼬리가 개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웩더독 현상이 심해지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시장이냐, 노름판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이셨는데 2004년도에 앨런 그린스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방에 저쪽에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파생 상품을 매매를 시작했는데 7년 만에 전 세계 1등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요. 96년도에 우리나라에 주가지수 선물이 도입됐고요. 제가 파생상품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97년도에 옵션이 들어왔거든요. 주가지수 옵션. 네, 그리고 지금은 주가지수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 선물이 있죠. 예, 삼성전자 선물, 주식 선물도 있고 뭐 많습니다. 코스닥의 기업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 옵션도 있습니다. 옵션.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모두 만기가 돌아오는 때를 369, 12 둘째 목요일을 우리가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합니다. 그 위치는 마녀를 얘기하는 그 위치고요. 그래서 네 마녀의 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생상품 시장이 부작용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고 파생상품 매매를 하면 그 높은 레버리지 때문에 파생에 들어가서 많이 크게 손실을 많이 봅니다.
특히나 옵션 있잖아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옵션은 방향성을 맞추는 것보다 변동성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변동성이 내가 생각한 대로 반대로 갔을 때 그걸 갖다가 감마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델타라고 하면 시장이 코스피가 요만큼 변할 때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뭐 다른 지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 민감도 센시티비티를 뭐 델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대한 민감도는 우리가 또 베타라고도 하고 그죠. 그런데 옵션에서는 이 감마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을 파생 상품을 처음 하다가 옵션을 해보면 옵션에서는 뭐 대박이 한 번씩 터지거든요. 네, 9.12 테러 때나 아니면 작년이었던가 언제 저기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막 하루에 250배짜리가 터지기도 합니다. 뭐 400배 이런 것도 터지기도 하고요. 그런 걸 노리러 들어가는데 그게 빠찡코의 슬롯머신처럼 400배가 터지기도 하지만 거의 돈을 잃습니다. 네, 옵션 매수 매도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옵션을 하면서 방향성을 맞추러 들어가거든요. 삼성전자 옵션을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오를까 내릴까 이 부분만 방향성만 보고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그냥 거들이 나는 게 보면 감마 리스크라고 하는 이 변동성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옵션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파생 상품 시장이 거래량 기준으로 전 세계 1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좀 많다 보니까 아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 선물 옵션을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되게 강화를 했어요. 강화를 하면서 이제 세계 1등 자리는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투기적인 상품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한 그 노파심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긴 하지만 이 파생 상품 안내 방송에 나왔는데요. 이 파생 상품에 대한 그 순기능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예측 가능성을 퓨처스잖아요. 퓨처스. 예. 선물 그 전에 있었던 거래를 선도 거래라고 하는데 선도는 포워드라고 하잖아요. 올해 연말에 사과 한 박스를 내가 그러면 박스당 12,000원에 살게. 1,000박스를 미리 내가 찜할게. 그걸 3월 달에 사과 그 농사 짓는 분하고 해서 9월 말에 가져갈게. 뭐 이런 게 다 선도 거래인 거죠. forward contract이 되는 건데 선물은 보면 매일 이렇게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요. 사고 팔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베이시스라는 걸 통해서 시장을 약간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파생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하는 주가지수 선물의 기초자산은 결국 코스피 200이고요. 삼성전자의 주식 선물이나 옵션의 기초자산은 결국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이 규모가 기본적으로 그 현물 시장보다는 좀 더 크기 때문에 파생시장의 그 투기적인 매매로 인해서 순간순간 막 주가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너무 이 내용이 고급적인 내용인데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으니까요. 웩드독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외국인이 선물 2,800개 그리고 거래소는 960개 이런데 한 번씩 보면 무슨 악재가 터지면 지난 3월 달도 그렇고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서는 대규모 선물 매도를 15,000계약, 2만 계약 뭐 이러잖아요. 하루에 1조 5천억을 선물을 매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선물을 매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면 선물 여기 파생상품 종합 현재가에 보면
베이시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이시스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이론 베이시스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론 베이시스가 이제 9월 만기가 내일이네요. 내일이다 보니까 이론 베이시스가 거의 0.06. 네, 베이시스는 뭐냐면 선물하고 그 기초자산 현물하고의 요 차이입니다. 차이. 내일이 만기니까 이제 거의 다 붙어야 되잖아요. 0.06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방금 베이시스가 0.27까지도 갔네요. 이렇게 베이시스가 이제 베이시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외국인이 한 1조 전억 2조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선물, 현물, 선물이 원래는 이론적으로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매도를 왕창 때리면서 선물이 현물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7만 1,000원인데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 7만 500원, 7만 원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삼성전자 선물이 7만 500원이고 주식은 7만 1,000원이네. 그러면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 우리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때려버리고 이 선물을 다시 삽니다. 이렇게 교체로 스와핑을 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 그런 주체에서는 기관이라고 외국인이라고 하죠. 그냥 삼성전자를 선물을 7만 1,000원에 7만 2,000원에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7만 1,000원에 사놨다가 만기가 되면 붙어버리니까요. 요 차이 베이시스만큼 먹는 차익 거래를 하는데 외국인 헤지펀드에서 일시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서 선물을 왕창 때려버리면 선물이 현물보다 더 밑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7만 2,000원에 매도 때려놨던 선물을 7만 500원에 환매수하면 1,500원 벌죠. 그리고 7만 1,000원에 있는 주식도 같이 딸려 내려가면서 한 7만 800원에 매수 잡았던 7만 1,000원에 매수 잡았던 주식을 7만 800원에 매도를 하면 주식에서는 200원 손실 보고 선물에서 1,500원 이익 보면서 합산으로 1,300원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파생 상품에 의해서 현물 주가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웹도독 현상이 좀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길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파생 상품, 그 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신용 매수자 아니면 또 공매도 매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가 되냐면 거래량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거래. 제가 오늘 또 나중에 이제 뭐 농협은행 가서 특강이 하나 있는데요. 오후에. 첫 번째 이 금융자산이든 우리가 부동산이든 투자했을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황금성입니다. 황금성. 네, 부동산도 뭐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보면 속초에 무슨 호텔 뭘 갖다가 뭐 월년 12% 이런 것들 막 날라왔었잖아요. 그런 이제 꼬시는 광고나 이래 보더라도 이걸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을까?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제 투자의 원칙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황금성이고요. 이 황금성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거래량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투기적인 거에 의한 변동성에 대한 그런 부작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그 거래량을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투기적 거래자의 순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인베스터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베스터들이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예, 트레이더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트레이더는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투기적 매매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트레이더가 어떻게 보면 스페큘레이터, 투기적 매매를 하는데 투기적 거래를 하는 사람을 다 없애버려야 돼 하며 거래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없으면요.
제가 미국 시장을 매일 아침마다 체크를 하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두텁고 활발하게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질문대로 투기적인 거래를 너무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투기적인 거를 없애려다가 네, 너무 물을 맑게 하면서 오히려 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우리가 이 투기적 거래를 하는 이 파생 상품이나 뭐 공매도도 마찬가지고 신용 투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투기적 거래자들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활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도 저희가 3프로TV에서 하는 기업 탐정 채슬리 하고 있는데 정말 하고 나서 어제도 4시간이나 찍었거든요. 저희 직원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6주 동안 그 매주 4시간의 시간을 저희 직원들이 다 와서 발표도 하는데 저희 직원이 어제 발표한 게 2가지 기업이 있는데요. 그 한 기업을 발표 1시간 반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하이닉스 했었죠. 그 하이닉스 그 2시간 발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문지호 이사가 일요일도 보면 도대체 밤에도 언제 가냐고 얘기하고 왔었는데 아마 2시간을 위해서 20시간 이상 준비를 할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저희 직원들한테도 늘 제가 당부했지만 우리가 뭐 나중에 잘 돼서 뭐 기부를 하고 재능 기부를 하고 제가 나중에 잘 돼서 봉사할게요. 나중에 뭐 하면 결국 못 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제 끝나고 나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제가 뭐 비즈니스를 할 때 또 하나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 비즈니스 이 딜을 통해서 I win, you win, 네, everybody win이 되는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어제는 끝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4시간의 열띤 주식에 관한 토론을 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요. 저도 어제 Q&A 시간 40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5시간 썼으니까요. 근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고 수강생도 좋고 네, 그 과정을 또 준비해준 3프로TV도 좋고 everybody win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나머지 기사 좀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요. 이제 첫 번째 기사 하네요. 데이터 센터 전력 급증 2032년에 42배 경고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뭐 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한 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다 소모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2032년에 뭐 10년 뒤에 42배나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가? 왜 그런가? 네, 궁금하더라고요. 정부가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향후 10년 안에 올해보다 42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중 약 70%는 수도권입니다. 이미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 수용성,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의하면 2032년까지 접수된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수전 예정 통지는 8만 564메가와트 1247건이고요. 전력 수전 예전 통지는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한전에 미리 전기 공급을 요청하는 문건이라고 하네요. 저도 전력 수전 예정 통지 이게 뭐지 했더니
네. 접수된 통지 규모는 이달 기준으로 전국 147개 데이터 센터 계약 전력 1916메가와트에 42배에 달하는 수치고요. 전력 공급 요청 중 899건, 72%, 그리고 53,338메가와트 66%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의 수도권 입지 선호가 뚜렷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 센터는 저기 뭐죠? 회계 프로그램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 하나 있잖아요. 더존 비전. 예. 더존 비전이 서울 춘천 가다 보면 이제 춘천 거의 다 가서 그 옆에 그 데이터 센터가 있고 거기 한번 탐방 가본 적이 있었는데 조금 외곽에다가 하지 않을까 했더니 다 서울, 경기, 인천권에 72%나 몰려 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서울이 48건, 경기가 33, 그리고 대전이 14건도 있네요. 광주 3건, 충북 4건, 충남 3건, 강원도가 그나마 7건, 네, 그렇게 쭉 돼 있고요. 부산이 8건,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전력을 희망을 했고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데이터 센터 673개, 인천 172개, 서울 54개가 입지를 희망했다고. 네, 경기도가 압도적이네요. 지역 주민의 그런데 데이터 센터 건립 반대도 강하다고 합니다. 효성그룹은 경기도 안양에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 반대로 2년째 건물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네요. 네이버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데이터 센터 건립을 계획이었었지만 전자파를 우려한 주민의 반대로 세종시로 옮겼다고 합니다. 경기 김포시 구례동, 그리고 시흥시 백오동, 서울 구로구 항동 등 곳곳에서 데이터 센터 건립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데이터 센터 관련 송전 지연 문제도 불거졌는데요. 산업부가 한전 지역 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데이터 센터 관련 송전 지역은 수도권에만 8건인데 한전은 지난 2월 CJ 라이브시티 호텔 등 부대 시설에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요. 인근 변전소 용량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향후 지역으로 데이터 센터를 분산하기 위해서 업계 현실을 반영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데이터 센터로 가장 큰 고객은 클라우드와 연관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정도인데 이들 데이터 센터의 일정 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먼 지방으로 가기보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 등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등 해당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야, 데이터 센터.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만 42배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IT 제품들, 반도체를 비롯해서 10년 안에 데이터 센터만 42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죠? 근데 반도체 앞으로 데이터 센터, 그 반도체 지금까지는 들어가는, 전방 산업이 아시다시피 모바일, PC, 그리고 데이터 센터인데, 이제는 PC 비중이 30%가 안 되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데이터 센터 비중이 거의 가장 커 보이던데요. 한 34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서만 10년에 42배가 또 성장한다고 돼 있네. 네, 그다음 기사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발전은 다 되나요? 여기다가 전기차 2030년 되면 뭐 전기차가 50%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죠?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로봇 뭐 2030년 되면 로봇도 많이 쓸 건데 그 로봇도 다 충전해서 써야 될 건데 그죠? 네,
야, 이런 것만 보면 뭐 한전 주식을 사고 싶은데 한 전기 가격은 국가에서 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국가의 그 제재를 받는 산업이나 비즈니스는 투자해서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기사는 BOE 물량까지 아이폰 15 OLED 삼성 디스플레이 독주 굳혔다라고 되어 있네요. BOE 물량이 안 들어가나 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의 가장 최대 수혜 기업이 될 전망이고요. 아이폰 15 디스플레이 공급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차별화된 OLED 기술의 결과로 애플 내 삼성 디스플레이의 영향력 확대가 주목이 되는데요. 애플 아이폰 15의 4개 모델 전체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를 유일하게 공급하는데 이어 최근 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인 BOE가 아이폰 15용 패널 승인을 받지 못했군요. 당초 BOE에 배정됐던 물량이 삼성 디스플레이로 넘어왔다는 분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5 OLED 공급량 증가에 따라 관련 소재 부품 발주를 늘리고 있고요. 취재를 종합해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8월보다 9월, 10월 발주를 20% 냈다고 합니다. OLED 패널을 그만큼 더 만들기 위해서이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좋은 게 여기 보면 테마 들어가서 테마에 OLED 하면 OLED 관련된 기업이 또 쫙 뜨잖아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나 아이폰의 15 프로 2종과 15 일반 모델 2종 총 4개 모델에 대해서 OLED 공급권을 따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에는 전력 효율이 좋은 저온 다결정 산화물 LTPO OLED를 그리고 일반과 플러스 모델에는 저온 다결정 실리콘 OLED를 수주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제일 밑에 보면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15가 얼마 팔릴 건데 이 또 중요하잖아요. 시장조사업체 스톤 파트너스에 따르면 아이폰 15 출하 목표량은 올 연말까지 1억 대를 상회하고요.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높아지면서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맥스 출하 비중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아이폰이 한 2억 2천만 대 정도 팔렸었죠. 네. 그래서 올해 1억 대라고 돼 있는데 올해만 파는 게 아니라 내년에 아이폰 16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팔리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기사는 스페셜 리포트 없어서 못 판다. 위고비 신드롬. 네, 정말 앨런 머스크도 네, 위고비인가 이거 처방받아가지고 살 뺐다고 하는데요. 주사 형태로 투약하는 위고비, 싹센다에 이어서 마운자로 인기, 글로벌 제약사 알약 개발 한차, 노보노디스크 내년 신약 출시, 일라일리 화이자 임상 활발, 당뇨 지방 간염 개선에도 효과, FDA 승인 후 치료 영역 확대. 사실 어제 그 기업 탐정 체슬리에서 우리 남궁 대리가 일라일리를 한 1시간 20분 동안 저희가 또 저희가 올려드리는 52주 신고가 있잖아요. 거기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보다는 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훨씬 많이 좀 하고요. 저희가 올려드리는 거는 뭐 시간을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대학생 인턴 직원들이 네, 발표를 해서 그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업 탐정 첼슬리에 대해서는 좀 더 기업을 깊게 저희가 파봅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예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용어에 익숙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종류 및 특징 해가지고 이 표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운자로가 일라일리 계속 헷갈립니다.
위고비랑 싹센다. 예, 위고비 싹센다. 아, 이러면 되네요. 위고비 싹센다 글자 3개는 노버너디스크고 마운자로 글자 4개짜리는 일라일리리. 예. 이러면 이제 안 까먹겠네요. FDA 승인을 받은 게 마운자로가 2022년 작년에 당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요. 위고비란 싹센다는 위고비는 21년, 싹센다는 2014년이네요. 싹센다는 체중 감소 12개월 동안 9% 감소하고요. 아유, 9%라도 어딥니까? 제가 거의 지금 살이 좀 쪄가지고요. 거의 지금 79kg 막 이러는데 79, 80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 빠지는 거죠. 98, 70이. 뭐 7kg만 빼도 뭐 아유 감사합니다. 저 뭐. 근데 위고비가 16%, 와, 마운자로 12개월 동안 23%가 빠지네요. 야, 23%면 28, 26, 16kg 정도 빠지고 88, 64, 80kg면 88, 64에서 64kg까지 빠지네요. 이야. 부작용은 뭐냐면요, 구역, 구토, 복통. 약간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나 봅니다. 투여 경로는 전부 다 경구용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배 주사로 찌르는 피하 주사라고 되어 있고요. 투여 횟수가 중요한데 마운자로가 일주일에 한 번만 투여하면 되네요. 위고비도 일주일에 1회고요. 반면에 싹센다 2014년도에 나왔던 이 싹센다가 하루에 한 번씩 찔러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사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사 때문에 제가 사실 치과에서 이거 마취 주사 요 잠시 따끔하는 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지금도 사실 어금니 하나가 없는데 임플란트 무서워서 지금 거의 10년째 어금니 하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매일 주사를 배에다가, 그것도 눈 감고 있으면 누가 간호사분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찔러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가격이 나옵니다. 1회 달러가 1회당 일단 제일 먼저 나왔던 싹센다 45.5달러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한다 그죠? 그리고 위고비가 341달러나 하네요.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할 때마다 한 2만 원씩 날라갑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446, 한 달에 160만 원을 해야 되네요. 근데 뭐 날씬해질 수 있다면 그 정도. 근데 12개월 동안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마운자로입니다. 마운자로는 좀 더 싸네요. 259.5달러네요. 그래서 1개월, 그 밑에 1개월 내 얼마 들어가느냐. 마운자로가 1168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하고요. 위고비가 1536달러. 200만 원이 넘습니다. 싹센다가 싸긴 싼데 이거는 매일 찔러야 되니까 45달러가 싼 게 아니네요. 매일 찌르니까 월 1366달러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마운자로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고 또 매일 찔러야 되고. 근데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2022년 매출 기준으로 싹센다가 100만이니까 1.5 빌리언 달러, 15억 달러 정도. 그리고 위고비가 8억 7천만 달러, 마운자로가 4억 8천만 달러.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시장이 싹센다만큼 크지는 못했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밑에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이 위고비 열풍에 불을 붙인 주역이 됐는데, 작년 8월 일론 머스크가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낸 사진이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약 2달 후 한창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휴가 시절에
찍은 사진이 별로 안 좋았나 보네요. 당시 일론 머스크는 비결을 묻는 트위터 사용자에게 단식하고 위고비라고 딱 답을 했답니다. 약 한 달 후 머스크는 30파운드, 13.6kg을 감량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비만은 예방 가능한 암의 두 번째 원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고비는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21년 출시한 성인용 비만 치료제인데 국내에서 부동의 비만 치료제 1위를 기록한 삭센다를 개발을 했고요. 삭센다와 위고비 모두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GLP-1이라는 호르몬에 작용한다. 호르몬이네요, 호르몬. 삭센다는 매일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위고비는 한 번 맞으면 되는 거고, 지금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위고비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 하고요. 위고비 가격이 미국에서 월 사회 최저 1,300달러, 약 170만 원 수준인데 미국 수요가 폭증하면서 유럽 출시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영국에서 위고비 출시 후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프랑스의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시총을 넘어서면서 유럽 시총 1위에 등극을 했고요.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시가총액 4,280억 달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520조 정도 하고요. LVMH 주가가 3,836억 유로, 4,190억 달러 하고 있으니까 위고비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스티브 바클레이 영국 보건사회부 장관은 비만은 예방 가능한 암의 두 번째 큰 원인으로 의료보험 시스템에 65파운드 비용을 유발한다. 하긴 비만을 치료하는 건데 이 비만이 없어지면 암 유발의 그 경우가 많이 떨어지면서 여러모로 좋은 효과가 있네요.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암을 예방하게 된다, 그죠? 네. 시장 조사업체 IQVIA는 2030년까지 이 비만 치료제 지출액이 여기 시장 또 나오네요.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그 시장 규모가 얼마인데, 그게 중요한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1,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30조다, 그죠? 2030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지출액이 35에서 38% 성장한다고 합니다. CAGR도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머릿속에 130조 시장에 영업이익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이런 회사들 뭐 30%라고 하면 130조에서 30% 그러니까 한 40조를 번다, 그죠? 40조를 버는데 PR이 30배다라고 다시 또 역산을 하면 이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120조, 요 약품으로만 또 120조, 130조 매출 규모만큼 해도 되는 거죠. 아니네요. 30%고 이익은 3배를 곱한 게 아니라 30배를 곱해줘야 되니까 130조가 아니라 1300조가 시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300조가. 네. 1300조. 네. 비만 치료제는 1959년 FDA가 펜타민을 승인한 후 60년 이상 판매되어 왔으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매출이 제한적이었고요. 이를 개선한 GLP-1 효능제 삭센다가 21년 11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면서 첫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삭센다 이전의 비만 치료제는 정신질환 부작용 위험이 컸다. 아이고, 정신질환 부작용이 있네요. 이거 뭐 비만 치료하려다가 정신병 걸리나요? 지방 흡수 저해제는 대변 기름 성분이 증가하는 데 따른 변실금 위험이 치명적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방 흡수 저해제는 대변 기름 성분이 증가하는 데 따른 변실금 위험이 치명적이었다.
이게 정신질환과 다른 얘기인 건지 아니면 이게 정신질환의 구체적인 내용인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우리 웜의 신박을 보시는 분 중에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의 어머님도 계시고 그죠? 내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치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니까 요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삭센다는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인 GLP-1과 유사하게 설계된 바이오의약품으로 기존 화학의약품 형태의 치료제보다 부작용 위험이 크게 낮아졌네요. 9%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내면서도 부작용이 크게 줄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고요. 매일 주사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지만 세계 비만 시장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이후 삭센다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더 크면서 투약 횟수는 적은 GLP-1 효능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등장하면서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재조명을 받고 있고요. 2022년 위고비는 매출 10억 달러, 마운자로가 5억 달러를 각각 형성을 했습니다. 위고비는 일주일에 1회만 하면 되고 뭐 감량 효과는 아까 위에서 쭉 말씀드렸고요. 일랄릴리의 마운자료도 위고비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 1회 주사는 제형인데다가 72주 동안 체중을 23%까지 감소시키는 나는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나는 한 5kg만 빼고 싶은데 저만 하더라도 한 72kg까지만 빼면 거의 고3 때 대학교 때 몸무게니까 대학교 때 한 72, 고등학교 때는 한 70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이제 뭐 축구할 때 날아다닐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0%만 빼고 싶은데 하다가 20%가 빠져가지고 이게 66kg까지 빠지면 나이 들어서 너무 체중이 빠지면 확 늙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죠? 너무 빠지기 전에 그러면 딱 이 중단을 하면 되겠군요. 중단. 네. 쭉 읽어보면요. 비만 치료제 시장 1위 노보노 디스크는 1일 1회 경구용 제재를 올 하반기 중 미국 FDA 신약 승인 신청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같이 주사 맞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운동 더 해야지 뭐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먹는 약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주 2회 주사 제형과 체중 감량 효과가 유사하면서도 복용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고요. 내년 중에 경구용 제재 상업화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래서 노보노디스크 주가도 되게 강하게 올라오는군요. 일랄리는 당뇨가 있는 비만 과체중 환자 대상으로 실시한 터제파타이드 GLP-1과 GIP 듀얼 아고니스트 임상 3상에서 설마운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72주 동안 투약 시 평균 15.7% 체중 효과,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고요. 경구용 제제인 오포글리프론 임상 2상과 리타르루타이드 임상 2상 결과에서는 터제파타이드보다 기간은 짧으면서 체중 감량 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네요. 이 경구용도 서로 다 지금 경쟁적으로 임상 실험하고 있네요. 화이자는 다누글리플론 경구용 제제 임상 2상 중간 결과 기존 주사 제형 대비 체중 감량 효과가 크게 낮지는 않다고 발표했고요. 올 연말 임상을 마무리하고 주 1일 복용 제형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이자도 하고 있네요. 그 밑에 이제 뭐 쭉 읽어보면 식욕을 낮추고 위장관 운동을 저하시켜서 포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비만 치료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당뇨 치료제에서는 췌장 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을 합성하는 베타세포 증식을 유도를 한다네요. 동시에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 분비는 억제를 하고 혈당이 낮을 때는 글루카곤 억제나 인슐린 촉진을 하지 않아서 저혈당 상황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 또 장점이 있다고 하고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저해하는 효과도 있어서
내쉬도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 아스트라제네카는 GLP-1 기반 당뇨 치료제 바이에타로 지난 2005년 FDA 승인을 가장 먼저 획득을 했었네요. 네. 그 다음에 오젬픽과 동일한 세마글로타이드 성분의 당뇨 치료제 리벨서스도 비만 치료제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리벨서스는 주 7회 경구 섭취용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비만 치료제로 2021년 9월 임상 3상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올해는 제가 하반기 내년에는 바이오가 빈집이라서 바이오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바이오가 이번에는 큰 테마를 형성할까 했더니 비만 치료제였더라고요, 이번에는. 네, 이 랠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주도주가 일러일리 그리고 덴마크의 노보던 디스크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회사로 확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시간이 46분이네요. SDI 생성 AI 기반 솔루션 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SDS입니다. SDI가 아니고요. 이 사진 요 황성우 SDS 대표님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신 사진인데요. 생성 AI 기반 솔루션 플랫폼으로 초자동화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엔비디아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어떤 식으로 협력을 강화하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에 박재민 교수의 펀한 기술 경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칼럼을 쭉 읽어보면요. 박재민 교수님의 이 칼럼이 읽다 보면 조금 어렵기도 한데 우리가 칩 이그제큐티브 CEO 할 때 그죠? 칩 이그제큐티브 오피서가 CEO잖아요. 요즘 흔한 용어인 이것의 기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것이 처음 언급된 건 1782년 미 합중국 연방의회 조례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1970년 즈음해서 최고위 임원을 지칭하는 보편적 용어라고 됐다고 하는데 혁신은 어떤 것일까? 항상 주식시장은 이제 혁신을 찾아다니니까요. 분명 이것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혁신에 자신만의 인격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도대체 혁신의 공통된 특징은 어디서 오는가인데 논리적인 유일한 답은 그것을 만드는 누군가에게 있다는 거고요. 그들이 누구건 그들에게는 혁신이 담은 공통점의 기원이 되는 뭔가 공유된 특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건 칩 이그제큐티브에게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분명 혁신 기업엔 이들에게서 기원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일까? 한 가지 가능성은 공통된 행동 양식이라고 합니다. 실상 피터 드러커는 성공하는 경영자에게는 공통된 관행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세 개로 묶어지는데 첫 묶음이 바람직한 목적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목적을 수행하면서 따라야 할 논리고요. 세 번째는 전체 조직이 따라야 할 책임감과 방향성에 관한 것이다. 라고 돼 있고 잭 웰치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5년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계속 되물었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밑에는 구글 얘기도 나오고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